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철학과와 인공지능학과에서 이제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3번에 걸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생성형 인공지능의 원리,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난리가 났는지 윤리적으로 막 여러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의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야 되냐, 지향점, 뭐 이런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다는 점을 조금 먼저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인공지능 이전에 등장했던 인공지능들은 그 작동 원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기하는 윤리적 쟁점도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도 다르고. 그래서 일단 제가 비유를 들자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사과라는 구체적인 어떤 그 과일의 종류가 아니라 과일이라고 해서 여러 종류의, 여러분 사과하고 바나나는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런 여러 종류의 다양한 알고리즘을 가진, 그래서 각각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어떤 윤리적 쟁점이 다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최근에 유행하는 뉴럴 네트워크,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인공신경망 기반 인공지능의 특징은 그 전에 사용됐던 인공지능과 달리 우리가 그 결과물들을 인간이 이해하는 의미론적 분석, 그러니까 얘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제 불투명성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바탕에 깔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생성형 인공지능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보죠.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 정의상 생성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결과물로 이전까지는 없었던, 어디 없었겠어요? 이제 인공지능 훈련시킬 때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자료들 수집해서 그 훈련을 시킨다는 거 알고 있죠. 인터넷에 그것과 똑같은 문장이나 똑같은 이미지는 없는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고, 결과물도 요즘에는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그 문장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중요한 점은 뭐냐면, 뭐 생성 인공지능이 마법사도 아니고 그냥 무에서 갑자기 그런 새로운 것들을 엄청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당연히 사전 훈련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많은 유사한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예를 들어서 그 표절 문제처럼 완전히 똑같은 것들을 생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윤리적 문제들을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좀 새롭게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생성형 인공지능의 여러 특징들이나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저 아래 슬라이드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아직까지 여러분 챗GPT 보면 말을 너무 잘하죠. 문장도 너무 완벽하게 쓰고 비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야, 얘가 뭘 좀 아는구나 싶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의미론적 처리나 진정한 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없고, 그걸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인 오브 소트 메소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뭘 시킬 때 굉장히 복잡한 일을 바로 시키는 것보다 그걸 잘게 단계를 나눠서 일단 요 페이퍼 요약해봐. 그다음에 페이퍼 요약한 걸 보고서 여기서 나오는 요 주제어들을 가지고 네가 새로운 관련된 자료 찾아봐. 찾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서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다른 자료들과 결합해서 그 결과물들을 다시 또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그 일의 흐름들을 하나씩 잡아가면서 차근차근 잘게 쪼개서 일을 시켰을 때 훨씬 더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나중에 3번째 강연에서 여러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바람직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원리를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전 인공지능과 다른 점은,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게 그 이미지 판독 인공지능들이죠. 이렇게 개, 고양이 막 이런 것들을 그 전까지는 인공지능들이 그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고 막 난리를 쳐도 잘 판단을 못 했는데 이게 2005년도에 이미지넷 컴피티션이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경진대회에서 그 여러분 요즘은 잘 아는 딥 뉴럴 네트워크 심층 신경망 모형이 처음으로 등장해서 획기적으로 이 정확도를 높였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그 어노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여러 자료들, 개나 고양이 자료들을 일일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인공지능한테 요건 개, 고양이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러고서 그걸 많이 가르쳐 주면 인공지능이 거기에서 있는 패턴들을 보고서 개는 전형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구나. 고양이는 전형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걸 이제 학습을 해서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데이터, 개나 고양이 사진이 나오면 판독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 인공지능은 그렇게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에 숨겨 있던 패턴들을 학습해서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해보고 예측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이었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어노테이션 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고 관련된 분야,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LLM,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문장이 다 관련된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그냥 학습을 시켜요. 이때 이 데이터가 무슨 의미냐 안 가르쳐줘요. 이런 걸 비지도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쳐주지 않은 데이터들 내에 포함되는 어떤 패턴들을 나름대로 그 인공지능이 그 포착을 해내겠죠. 그런 다음에 그 인공지능이 그럼 예를 들어서 문장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낸 문장은 우리 사람들이 쓰는 문장과 문법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무지하게 많아요. 혹은 말이 되더라도 우리가 윤리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장들도 굉장히 많이 생성을 해요. 2단계에서 두 번째 학습이 들어갑니다. 그걸 Human Feedback Reinforced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어떤 질문을 던져서 프롬프트라고 하죠. 질문을 던져서 생성 인공지능이 답을 여러 개 내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거에 순위를 매겨주는 거예요. 이 답이 좀 더 좋은 답이다. 이 답은 조금 좀 떨어지는 답이다. 그런 강화 학습을 사람이 일일이 피드백을 주면서 강화 학습을 엄청 많이 시켜서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느끼는 어떤 결과물, 그게 이미지가 됐건 그 문장이 됐건 그것들을 내놓게 훈련시킨 그것이 이제 생성 인공지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프롬프트 질문 던지면 기가 막히게 답변하는 게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또 그 말은 원칙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죠. 무슨 뜻이냐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챗GPT는 그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모델이 GPT 3.5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3.0이 있었어요. 3.0은 강화 학습을 시키기 전 단계의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3.0일 때는 사실은 그 뭐 이렇게 뭐 물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난처한 답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오픈 AI 쪽은 인정하지 않지만 케냐에 있는 노동자들을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써가지고 강화 학습을 엄청 시켰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3.5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챗GPT는 이 GPT 3.5 기반 모형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억지로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로 말을 쏟아내던 걸 억지로 강화 학습을 시켜서 여기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불행히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막 그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통해서 되돌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건 되게 탈옥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이 아키텍처 자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 만들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특징들 몇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째,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 산출하는 결과물을 보면 엄청 똑똑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진정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적어도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튜링 테스트는 아마 곧 통과를 할 거예요. 즉,
그 생성형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판단하는 그 테스트는 통과를 할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지만, 예를 들어서 갈란드 테스트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엑스마키나라는 영화의 감독 이름을 딴 건데, 우리가 분명히 기계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의 의식적 경험을 하는 것 같다라는 테스트를 통과할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까 얘기한 그런 강화학습을 통해서 사람과 비슷한 방식으로 결과물을 산출하긴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AIC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보면 나올 텐데,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나게 그 인공지능이나 관련된 연구로 돈을 많이 벌고 이제 일찍 정년퇴직이라고, 얼리 리타이먼트, 조기퇴직이라고 해야겠죠. 조기퇴직한 그런 그 천재 그 공학자들이 사람한테는 너무 쉬운 거지만 인공지능으로 처리하기는 되게 어려운 그런 태스크들을 몇 개를 놓고서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해결을 하면 상을 주겠다라고 만든 그런 경연대회가 있어요. AIC 테스트라고. 거기에서 나온 한 가지 도전 과제입니다. 자, 위에 그림들이 밑에 그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위에 그림이 어떻게 바뀌고 이렇게 보세요. 그럼 앞에 세 개 패턴들이 보이죠? 그러면 사람이라면 어린애도 금방 해요. 제가 해봤어요, 실제로. 어린애한테 물어봤는데 그 뒤에 물음표로 된 게 뭐로 될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 트릭 퀴즈가 아니에요. 정말로 쉬운 문제인데 뭔가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빈 공간을 채우는 게 그게 답이겠죠. 자, 이거를 지금 최첨단 인공지능도 못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 이유를 기술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제가 대충만 말씀드리면 이래요. 여러분이 그 답을 찾은 것은 사방팔방이 막혀있다, 빈 공간, 이런 식의 상당히 추상성이 높은 거시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재 인공지능은 저 그림을 그렇게 상당히 큰 규모의 구조적 특징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픽셀 바이 픽셀로 그 계산값을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처리해가지고 패턴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앞에 세 개 그림 사이에 일종의 공통점, 이걸 이제 유비 추론이라고 하는데, 어널로지컬 리즈닝, 그 공통점을 발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한계는 극복이 될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때 그 결과값들을 맹신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저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얘기를 하다가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게 뭐 오작동했거나 뭐 버그가 있어서가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 자체가 실제로 굉장히 뛰어나지만 저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아직 추상화 능력이나 진정한 이해나 유비 추론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값들을 한 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 윤리적 사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검토를 꼭 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그 로봇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대개는 이제 그 둘이 합한 사람하고 전혀 구별이 안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SF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이 둘이 그냥 곧 합쳐져가지고 일을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귀찮은 일 전부 다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로봇 기술은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온라인상에서 돌아가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니까 사실은 마찰력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중력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비해서 로봇공학은 실제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물리적 공간 내에서 뭔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이제 그 로봇이 수건을 사람식으로 접는 그 동영상을 이제 출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의심을 했거든요. 야, 저거 리모트 컨트롤로 조절하는 게 아닌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로봇이 수건을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접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니 뭐 10초면 되지 뭐 이거 1분씩 걸려? 뭐 10초 이내로 다 접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그게 로봇공학적으로 1분 내로 접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물론 계속 노력 중입니다.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도
사실은 그걸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자기 X 계정에 쓰기도 했습니다. 이 요점은 뭐냐면 당분간은 인간이 하는 모든 그런 물리적 공간에서의 일들을 로봇이 대신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인공지능이 들어간 로봇이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거는 인간지능과 인공지능 혹은 인간과 기계가 어떤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협업해야 되냐 그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고 이런 주제까지 모두 포괄한 개념이 AI 윤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었죠. 윤리라는 건 이제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나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해라. 이렇게 뭔가 분명한 것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거나 절대로 하면 안 될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아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고 이게 왜 윤리인가 싶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우리말의 윤리 개념과 영어의 에틱스 개념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말의 윤리 개념은 실제로 국어사전 찾아봐도 그렇게 나와요.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될 규칙이나 규범. 그럼 뭐 당연히 인공지능은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적인 주제들이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른 게 있으면 그건 마땅히라는 형용사와 어울리지 않으니까 윤리가 아니죠. 하지만 영어의 에틱스 개념은 실제로 에토스라는 그리스어 단어와 라틴어의 모레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둘 다 복잡한 얘기를 좀 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당연히 그 바람직한 어떤 사회적 행동을 것과 관련된 어떤 규범이지만 그 규범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시대나 환경이나 변화, 특히 집단마다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윤리가 있고 그 윤리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어 에틱스 개념은 우리가 바람직한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새로운 기술을 바람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행동 규칙들을 정하고 제도를 만들고 그 규범들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어떤 그 활동 전체를 좀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면 구성적 활동 전체를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이사진에 의해서 해고됐다가 다시 복직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 외국에서는 다 그 오픈 AI 이사진과 쫓아낸 이사진과 샘 알트만이 좀 다른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서다. 즉 인공지능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윤리적 직관의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학습 과정에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 게 나의 능력도 높이고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바람직한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 전체가 사실은 윤리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을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인간지능과 기계지능의 협업이 핵심인데요. 인간지능의 장점이 있고 이제 인공지능의 장점이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인공지능의 장점은 빠르다는 거죠. 일단 속도가 너무 빨라요. 여러분 1000페이지짜리 책을 갖다가 그 10분 내에 요약하실 수 있어요? 그건 뭐 아무리 천재도 절대로 못해요. 인공지능은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알파폴드라고 해가지고 그 구글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이제 단백질의 3차원적 구조, 그러니까 단백질이 어떻게 접했는가를 이제 예측하는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실험 연구팀이 2년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2달 만에 풀어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데이터가 엄청 많고 그 데이터가 잘 정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풀려는 문제가 수학적으로 잘 정의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즉 인공지능이 풀기에 적합한 문제인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인공지능에게 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직까지는 적어도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데이터가 충분치 않거나 데이터가 꽤 있어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건 굉장히 형식이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취하려는 목적이 굉장히 복합적이거나 여러 영역에 걸쳐 있거나 그래서 그걸 수학적으로 딱 집어가지고 표현할 수 없을 때, 즉 좀 어려운 용어로 목적 함수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주기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인공지능이 잘 못합니다, 실제로. 그건 뭐 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아키텍처의 특징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항공관제사, 엄청나게 복잡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사실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현재로서는 없고 당분간도 이렇게 쉽게 등장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는 인간 지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 장점,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장점들을 잘 이해하고 가령 여러분들의 학습 과정에서 그 둘 사이에 성공적인 협업을 모색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제가 이제 다음 강의 두 번 남은 강의에서 말씀드릴 내용도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